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어제 이제 CPI 발표가 있었고 생각했던 것보다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오면서 사실 증시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S&P 같은 경우 한 2.8 정도 급등을 했다가 근데 사실 종가로는 많이 내려오면서 끝이 났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올라갔던 부분이 조금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두 가지로 이제 사실 좀 채널링이라는 선을 그어볼 수 있는데, 잠시만요. 여기 지난 이제 고점부터 해서 여기 이제 세 번째 봉, 여기를 고점으로 했을 때는 보시면은 살짝 보시면 거의 딱 여기랑 여기랑 닿는 상황에서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 두 번째 고점에다가 맞춰 놓으면은 거의 딱 한 2번 고점 정도랑 딱 맞거든요. 저는 뭐 사실 여기서 그냥 여기가 고점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이번에 이렇게 올렸다가 되돌리는 거 보면서 뭐 여기가 고점이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 오늘 FOMC가 또 있으니까, 오늘 새벽 4시에 있죠. 오늘 밤 4시고 사실상 뭐 내일 아침 새벽 4시라고 보면 되는데, FOMC 부분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일단 CPI 부분 해서 좀 리포트, 이 대신증권의 이제 이단 이코노미스트 분이 쓴 거를 한번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뭐 추세가 둔화된 거는 맞습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 단기간은 떨어지긴 할 거예요. 기고 효과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주거비 외에 이제 근원 서비스 물가는 이제 계속 상방이 되는 거죠. 이제 12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7.1% 상승을 했고요. MOM 이제 전월 대비로는 0.1%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예상치가 7.3에 0.2였기 때문에 나름 많이 하회를 했다. 특히 전월 대비가 꽤 하회를 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제 근원 CPI 같은 경우도 6%, 0.2% 나오면서 6.1, 0.3을 다 하회를 하였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뭐 리포트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 근원 물가, 이제 주거비, 이제 주택 외 근원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근원 상품하고 일단 중고차 가격이 많이 빠지면서 일단 근원 상품 물가는 조금 빠지고 있고요. 유가 부분 영향도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근원에는 유가가 영향이 안 준다고 하지만 완벽하게 안 줄 수는 없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거비는 여전히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뭐 선행 지표들 뭐 여러 가지로 다 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결국은 내려갈 거다, 주거비는. 뭐 사실 당연히 이제 그렇게는 보여지고요. 근데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제 주택의 근원 서비스가 가장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빨리 내려가냐의 문제고, 뭐 사실 제가 뭐 이건 이제 리포트 그냥 읽어보시라고 제가 다 한번 그냥 넘겨보도록 하고요. 사실 물가라는 게 5%를 넘었던 물가가 이제 2%로 돌아가는데 5년 이상 안 걸렸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사실 물가가 뭐 당연히 내려가긴 하겠죠. 이번에 당연히, 그러니까 워낙 높았었으니까 내려가는 건 맞지만, 뭐 사실 저는 2%까지 바로 가기보다는 내려오다가 결국 저는 다시 좀 튀리라 생각을 하고, 이제 결국 오늘도 FOMC가 있는데 FOMC에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하면서 결과론적으로 저는 뭐 좀 금리는 다시 조금 상승 압력을 받고 좀 증시도 다시 하락 추세를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매크로 때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 금리를 내려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올려도 문제지만, 올리면 이제 증시가 문제지만, 내리면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영향이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자산이 많아서 그렇죠. 연준에. 이건 좀 이따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쉬워 보이진 않는다라고 일단 먼저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고 진행하다가 또 나머지는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뭐 그래도 미국이 그래도 오르면서 끝이 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실 오르면서 코스피 한 1%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뭐 코스닥은 1.9%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수급은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이 한 2천억대 정도 매수가 있었었고요. 개인이 한 4,5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700억 정도 매수, 기관과 개인이 뭐 거의 몇십억대 수준 매도가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한 1,000억 정도 매수, 외국인이 한 1,800억 정도 매수, 개인이 약 한 2,8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적 수급 살펴보면은 보시면은 이제 9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외국인 같은 경우 한 5.3조 정도 현물 매수 중이고요. 뭐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약 한 1조 정도, 뭐 크게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현물만 뭐 살짝 매수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초 이후로 봤을 때는 뭐 일단 여전히 아직까지는 외국인은 매도 추세다, 기관이랑. 근데 외국인은 살짝 바닥 찍고 7월부터는 조금 매수 추세긴 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다만 뭐 2015년부터 봤을 때는 뭐 여전히 추세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고요. 코스피보다 사실 수급적으로는 더 좋아 보이지 않는다, 길게 봐도 그렇고 그렇게 보입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라가 아니라 이제 밸류에이션 쪽 지표들 살펴보면 이 검은 색깔이, 파란 색깔이 이제 코스피고요. 빨간 색깔이 코스피 안에 있는 일드 갭이라고 합니다. 이제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국고채 10년물로 차감한 걸 이제 일드 갭이라고 하고요. 나눈 걸 이제 페드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높을수록 저평가고요. 낮을수록 이제 고평가입니다, 증시가. 그래서 코로나 때는 상당히 저평가였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좀 빠지면서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 정도 구간이면 사실 고평가 영역이다 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일드갭으로 봐도 여전히 고평가 구간이다. 조금씩 해소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일단 금리가 좀 최근에 많이 내려왔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긴 시계열로 봤을 때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저는 고평가 구간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 코스닥으로 봐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차트만 보여드리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S&P랑 이제 코스피 같이 돼 있는 걸 봤을 때도 국내가 훨씬 낫고, 미국은 특히나 금리가 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훨씬 더 고평가 영역이다, 1, 2갭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페드 모델로 봐도 그렇습니다. 두 나라 다 고평가지만 상대적으로 미국이 더 고평가되어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고 추이 같이 한번 보시면은, 일단 코스피 코스닥 합산 신용장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조 한 2천억 정도 되면서 약간 줄었습니다. 거의 한 2천억 정도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절대적인 레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조심하셔야 될 레벨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신용장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 구간이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신용장고 증감 속도도 결국은 올라오고 있지만 중기적인 추세는 빠지고 있고, 내려갈 때가 항상 좋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시간 관계상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쪽 같은 경우에는 ISM 제조업, 비제조업, 수출액, 전년동기비 다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제 비제조업 지수, 이제 서비스가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간 한국 수출액 데이터를 코스피 시가총액으로 이제 나눈 수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다시 좀 높아진 레벨입니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랑 S&P를 보더라도 S&P가 조금 더 비싸 보인다 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내려오긴 많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200일이나 120일이나 50일이나 다 하회는 하면서 사실 이제는 위험선으로 사실 지금 추세는 이미 돌아섰다 라고 보는 거는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냥 단순하게 차트로만 봤을 때는 이평선은 다 하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선호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는 ATR이랑 빅스 같은 경우에는 ATR 코스피는 아직 넘지 못했고요. 빅스 같은 경우는 넘었다가 다시 조금 하회한 상황입니다. 나스닥 쪽은 ATR은 넘어갔고요. S&P 빅스 같은 경우에도 다시 넘어갔기 때문에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다. 왜냐면 변동성이 많이 떨어지면 결국 다 올랐죠. 결국엔 그러니까 다 주식이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다. 변동성이 슬슬 바닥은 쳤기 때문에 저는 계속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 부동산도 오늘 시간 관계상 그냥 데이터만 보여드리고 설명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쪽도 뭐 빠지고 있죠. 지금 대부분 부동산 쪽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질 금리랑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BE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에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요. 뭐 지금 뭐 기대 인플레이션은 뭐 사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기대 인플레이션은 좀 안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 금리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그냥 뭐 비둘기적인 발언들도 있었고 사실 연준 안에서 지금 매파랑 비둘기랑 싸우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금리를 좀 덜 올리지 않겠어? 라는 기대감도 생기면서 뭐 실질 금리가 그냥 완만한 정도에서 살짝 빠지고 있는 추세다.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M2로 나눈 거고요. 결국 높을수록 통화량 대비해서 고평가, 낮을수록 통화량 대비해서 저평가입니다. 높을수록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인데 뭐 여전히 S&P 높아 보이고요. 나스닥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윌시 5000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윌시 5000을 GDP로 나눈 것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고평가 단계다라고 보여집니다. S&P를 미국 주택가격지수로 나눈 수치도 뭐 여전히 아직까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주식이 부동산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좀 더 비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좀 데이터가 좀 업데이트된 게 있어가지고 먼저 그것만 좀 보면은 이제 상업은행, 미국 상업은행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인데요. 대출이 확실히 많이 늘었고 이게 7월께 이제 업데이트가 돼서 그 다음에 이제 국채랑 MBS 비중은 조금 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업은행 현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현금 준 게 거의 대출로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증권은 거의 뭐 크게 변동은 없고요. 그래서 뭐 대출량 자체가 많이 늘었고 그 다음 국채 줄고 상업은행 현금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쪽 또 통화량 M2 대비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뭐 엄청 낮은 건 아니지만 좀 부담이 있는 단계다라고는 보여지고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코스피를 이제 주택 매매가격 지수로 나눈 수치 같은 경우에는 결국 높을수록 주식이 더 고평가인데 뭐 엄청 비싸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뭐 그래도 뭐 아주 낮진 않은 영역이다. 뭐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예대율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그냥 뭐 높은 수준을 그냥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뭐 그 정도로 보셔도 뭐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을 조금 좀 살펴보면 뭐 결국 금리를 뭐 내년에 내린다라는 얘기가 참 많지만 뭐 내릴 수도 있겠죠. 내리면은 뭐 사실 물가가 제가 맨날 얘기를 하지만 다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마 펼쳐질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 FOMC 안에서도 연준 안에서도 뭐 지금 의견이 많이 달리고 있죠. 이게 어떤 방식으로 보냐에 따라서 사실 보여지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데요.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통화 정책 쪽으로 이제 살펴보면은 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는 봅니다. 뭐 계속해서 뭐 사실 시장이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가 그냥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뭐 단기적으로는 뭐 물가가 좀 잡힐 수 있겠지만 뭐 저는 이제 결국 장기적으로는 금리를 높이지 않으면 뭐 물가가 쉽게 안 잡힐 거다라고 이제 이 통화 정책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뭐 결국 이제 QE랑 QT를 이해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결국 이제 QE부터 그냥 간단하게 빠르게 보면은 양쪽 하나 하는 거죠. 양쪽 하나. 연준이라고 했을 때, 그냥 뭐 미국이라고 기준을 했을 때 연준이 국채를 사는 거죠. 그럼 국채를 누군가는 팔았을 겁니다. 그럼 누군가는 현금이 생기겠죠. 그 사람이 돈을 은행에 맡길 겁니다. 그럼 은행에 빚이 생기겠죠. 그럼 은행에도 현금이 생기죠. 그럼 은행은 현금을 대출을 해주거나 지준이라는 연방준비은행에 다시 재해치를 하는 방법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QE를 할 때는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준에 다시 넣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연준으로 돈이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어디론가 흘러간 게 없어요. 사실 실물 경제로. 실물 경제에 영향이 없습니다. 우리 밥상 물가에는 영향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금융시장에는 돈이 많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 물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은행에 돈이 많아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식도 오르고 채권도 오르고 다 올라갑니다. 모든 금융시장, 부동산이랑 다 올라가는 게 이제 QE 시장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QT는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그냥 자산 축소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뭐 결론은 맞는데 이제 조금 약간 영향을 미치는 게 살짝 다르긴 합니다. 결국 여기선 순서가 대출자나 소비자가 되는데, 대출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뭐 제가 은행에 100을 뭐 차입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금이 생길 거고, 뭐 결국 그걸 투자나 소비를 하겠죠.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100의 대출이 생기고 지중금이라는 거를 빼와야 될 겁니다. 돈이 필요하니까요. 그럼 연방준비은행 지중금이 줄어드니까, 부채가 줄어드니까 자산도 줄여야 되는 그런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산이 뭐 줄었기 때문에 그냥 이거에 반대일까라고 하면 반대가 아니라, 실물 경제에는 돈이 풀립니다. 왜냐면 투자를 하거나 소비가 됐기 때문이죠. 돈이 사용이 돼서 통화 승수라고 표현하는데, 통화 승수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결국 돈이 이제 돌아가는 그 속도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하실 때, 물론 정확하게 다른 거긴 한데, 아무튼 실물 경제에 돈이 풀리기 때문에 실물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번에도 그랬듯이요. 근데 이제 QT가 되니까 더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향후에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후행하거든요. QT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금융시장 물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내려갑니다. 왜냐면은 지중금이 결국 금융시장에 있는 돈이잖아요. 이 돈이 줄기 때문에 금융시장 물가는 떨어지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이해하고 이제 다음 거를 보면은 더 이해를 하시기 쉬울 텐데요. 뭐 그래서 뭐 매번 뭐 같은 얘기입니다만, 뭐 사실 그냥 가장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계속 반복을 드립니다. 왜냐면 시장이 흔들리면 나의 마음도 보통 흔들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천천히 보면은, 뭐 결국 OECD 소매 판매가 수요고 산업생산이 공급입니다. 뭐 고정자산 투자는 투자고요. 수요가 많았을 때 인플레이션 당연히 발생했고요. 그 다음 공급이 많았던 2000년, 2008년도 다 위기가 있었습니다. 닷컴버블, 금융위기. 그 이후로는 뭐 크게는 수요와 공급이 다르지 않았다가 코로나 이후로 이제 격차가 매우 커집니다. 수요는 높아진 반면 공급은 거기까지는 증가를 못한 거죠. 준 것까지는 아니지만요. 수요도 늘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가 결국 인플레이션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차이가 왜 났을까도 중요하겠고, 이 차이가 나면서 미친 영향이 있다면 이제 대출이 증가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게 됐으니까요. 뭐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실제로 증가를 했습니다. 산업은행 대출 증가율 보시면은 뭐 대출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된 거죠, 실제로. 근데 딱 이게 정확하게 21년 5월부터 증가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예대율이, 상업은행 대출을 예금으로 나눈 예대율이 2000년, 2008년도 다 100% 수준까지 와서 버품을 치면서 다 위기가 왔었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가장 낮은 59% 정도까지 빠졌다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뭘까라고 하면은 오히려 신용 창출이 되면서 돈이 실물 경제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돈이 이만큼 흘러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왔었다, 이제 강하게 왔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 그냥 간단하게 이 예대율을 보더라도 앞으로 갈 길이 더 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각도로 갈 수 있을 거죠. 1번 각도, 뭐 2번 각도, 이렇게 3번 각도 둘 다 갈 수 있을 텐데, 이 각도를 정해주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이 각도를 정해주는 게 이제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가 높으면 대출이 잘 안 나가기 때문에 이제 3번 경로가 되는 걸 거고요. 기준금리가 어정쩡하면 2번 경로, 세게 올리면 1번 경로가 될 겁니다. 반대로 설명했죠. 세게 올리면 이제 3번 경로가 되겠죠. 금리를 빨리 올리면 대출이 천천히 나갈 테니까 3번 경로를 탈 것이고, 어정쩡하게 하면 2번, 빠르게 하면은, 그러니까 금리를 안 올리게 되면, 그러니까 거의 많이 안 올리게 되면 1번 경로로 돈이 빨리 풀린다는 말인 거죠. 대출이 많이 나간다는 얘기니까요. 그거를 이제 좀 이거 부채 계정을 토대로도 좀 볼 수가 있는데,
결국 부채 계정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자산만 쳐다보지만 이렇게 실제로는 부채 계정이 핵심이고요. 뭐 부채 계정이 크게 4개로 이루어지고요. 유통통화, 이제 지급준비금, 재무불방 계정, 리버스 레포인데 유통통화는 진짜 그냥 이제 프린트된 달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급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 연방준비은행이 은행이 맡겨놓은 현금을 들고 있는 양이라고 보시면 되고, 재무불방 계정은 이제 재정정책을 쓰기 위해서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하거나 국채를 이제 발행해서 모아놓은 현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리버스 레포는 은행이 아니고 이제 연준이 이제 단기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린 금액이다, 차입한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래는 이제 양적 완화를 하면 이제 양적 완화를 하는 만큼 결국 자산이 증가할 부채가 증가할 텐데, 자산이 증가하는 만큼 원래 이 지급 준비금만 증가가 됐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의 지준만 늘었죠. 실제로 이제 QT가 되고, 처음 Q1을 다시 시작할 때는 또 이제 이 지준만 늘었었어요. 근데 이제 약간 이번에 코로나 시절에는 약간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이 재무불방 계정과 이 리버스 레포가 좀 많이 증가를 했었죠. 일단 이때 TGA가 늘었던 거는 이제 재정정책을 쓰기 위해서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재정정책을 많이 풀었죠. 바이든 대통령 때 이제 시행이 되면서, 트럼프 정권 때 이제 통과된 것도 많았지만 시행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아놓은 걸 다 쓰면서 TGA가 감소가 되니까 재정정책을 쓰면 결국 현금에 다시 돈이 들어오겠죠. 은행에 지준이 다시 증가되면서 이게 부채 구조가 변경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났던 거는, 이게 딱 2021년 5월인데 아까 딱 대출이 증가됐던 타이밍이었죠. 대출이 증가되니까 은행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이 가지고 있는 지준이 아까 줄었었죠. 대출을 나가는 만큼. 그러니까 지준이 줄기 시작한 겁니다. 이 지준이 줄니까 어떻게 해야 돼야 될까요? 실제로는 부채가 주니까 자산을 줄였어야 되는데, 이때도 연준은 계속해서 자산 매입을 진행해 버립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이 RRP라는 걸 계속해서 증가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RRP가 상당하게 2조 달러가 넘게 지금 증가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이걸 계속 늘리면 뭐 사실 QT를 안 해도 될 텐데, 뭐 결국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저의 항상 의견은 이제 그럴 수 없는 이유를 그럼 또 알아봐야 될 텐데, 뭐 이것도 뭐 매번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뭐 결국 단기금융시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기금융시장은 이제 뭐 IORB가 이제 지준금리, 그냥 Interest on Reserve Balance 해서 은행이 지급준비금, 그러니까 연준이 은행들한테 이제 지준에 대해서 불이하는 금리다 보시면 되고, 이제 T빌 같은 경우는 3개월 미국채고요. SFR이 이제 그냥 레포 금리랑 거의 비슷한 수준 금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SFR은 이 IORB를 거래하는 은행 간의 금리고요. 근데 이제 결국 이 IORB라는 거 자체를, T빌 자체가 계속 넘어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근데 이게 왜 나오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단기금융시장에서 결국 이 페드가 돈을 계속 빌리는 거잖아요. 달러를, 국채를 담보로, 미국채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겁니다. 빌리니까 돈이 없어지겠죠, 단기금융시장에. 단기금리가 튈 겁니다. T빌 금리가 튀니까 이제 IORB 올리고, T니까 올리고, T니까 올리고, T니까 올리고, T니까 올리고, T니까 올리고의 상황이 된 거고요. 아니 50bp 올리지 않겠어? 라는 걸 지금 이제 가만히 대면서 딱 그 정도에 머물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IORB, 이 똑같은 거죠. 이게 똑같은 게 아니라 아까 그렸던 게, 단기금융 시장에서 연준이 돈을 빌리는데, 여기서 이제 국채를 담보로 빌리는데 이자를 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이자가 사실 뭐 기준금리랑 거의 유사한 금리가 될 텐데, 이 SOFR이 단기자금 사람들이 언제 연준에 돈을 많이 맡길까요? 기준금리가 높을 때 당연히 많이 맡기겠죠. 타 자산에 비해서 금리가 높을 때 당연히 RRP가 증가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기준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그럼 RRP에 예치됐던 돈들이 많이 빠져나가겠죠. 신규로 많이 안 들어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부채가 줄어들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자산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이 바라는 그런 금리 인하가 빠르게 된다면 이 RRP가 되게 급속도로 감소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RRP뿐만 아니라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또 다시 대출이 활성화하게 되겠죠. 대출이 나가면서 이제 지급준비금 또한 감소가 될 겁니다. 그럼 두 가지 다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이 QT 효과를 나타나게 될 겁니다. 부채가 감소를 하게 되니까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뭐 거의 사실 뭐 설명은 드린 것 같은데, 뭐 그래서 이제 얼마나 남았냐에 대해서 한번 이 차트를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잠시만요. 네, 이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결국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지준 대비해서 GDP랑 연준 총자산 대비해서 GDP일 텐데요. 뭐 사실 아직까지 바닥을 찍으려면 이제 지준 대비 GDP는 많이 모자란 상황이고 2차 바닥도 여기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조심하실 필요가 뭐 저는 있어 보인다.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총자산 대비로도 상당한 격차가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높지 않으면 결국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어떻게 보면 좀 흥미진진하게 다이나믹하게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진짜 만약에 금리를 낮춘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뭐 약간 증시시장에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얘가 이 지준과 이 연준 총자산을 급격하게 감소시키게 될 거기 때문에 QT가 되면 실물 물가는 올라가지만 금융시장에는 유동성은 제가 고갈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제가 봤을 때 금융시장 자체에서는 문제가 좀 생기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금리를 낮추게 되면 결국 줄어들어서 문제가 되리라 일단 보고 있고요. 뭐 대충 다 설명은 드린 것 같아서 뭐 설명은 이제 뭐 거의 다 드린 것 같아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 쪽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뭐 결국 국내 쪽 보면은 국내 쪽은 그냥 이제 고점 찍고 계속 빠지고 있는 추세이긴 한 거죠. 주추세로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A파, 여기가 B파, 여기가 C파 하고 결국 이게 A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국내는 좀 사실 이쪽이 파동이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B 나오고 저는 여전히 이게 C의 1, 그 다음에 C의 2라고 생각을 합니다. C의 3에 지금 어딘가를 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이제 뭐 생각은 하고요. 뭐 일단 여전히 뭐 전환선 기준선은 역전이 되어 있고 26 프랭스팬도 딱 걸쳐 있어가지고 뭐 결국 오늘 FMC에 따라서 뭐 움직이긴 하겠지만 뭐 조심하실 필요는 계속해서 있다. 뭐 저는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P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결국 추세선이 거의 딱 맞는 부분에서 하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잠시만요. 이게 너무 가까이 하면은 잘 안 되기 때문에 S&P로 봤을 때 뭐 거의 저는 뭐 다음 부분에서 빠졌기 때문에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저는 계속해서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장기는 오늘은 생략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A파, B파, C파로 큰 A, 그 다음에 큰 B, 지금이 C1, C2 정도라고 보고요. 뭐 200의 이동평균선을 크게 뭐 넘었다가 뭐 다시 들어온 걸 봤을 때는 뭐 일단 뭐 저는 좀 하방의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일단 또 구름대를 넘었고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물증은 없는 상황, 심증은만 있는 상황이다. 뭐 그 정도로 뭐 사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 좀 구름대까지도 오히려 벗겼는데 뭐 결국 이런 종류들도 결국 뭐 채널링 해보면 뭐 거의 다음 부분에서 빠지거나 아니면 아예 뭐 보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요.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딱 여기 채널링을 하면은 뭐 거의 딱 맞긴 합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뭐 사실 이게 뭐 채널링이 뭐 꼭 완벽하게 뭐 항상 맞아야 된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가능성이 전 높아 보이긴 한다. 뭐 사실 왜냐면 이게 지금 그냥 2파의 반등이라고 저는 뭐 여전히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게
저는 뭐 맞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 뭐 크게 뭐 지금 채널 안에서 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는 뭐 보여지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일단 뭐 결국 여기 전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뭐 구름대도 이제 벗겨버렸기 때문에 재차 이제 안으로 강력하게 뭐 들어와야 뭐 사실 어차피 뭐 오늘 FOMC 보고 나면 뭐 결판이 나긴 하겠죠. 뭐 그래서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저는 FOMC 방향대로 뭐 가지 않을까 일단 뭐 그렇게는 보여집니다. 근데 뭐 문제가 있다면 다우가 뭐 생각보다 이제 많이 넘긴 했죠. 다우가 좀 많이 넘긴 했다. 근데 뭐 다우도 일단 뭐 추세선들은 다 좋지는 않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사실 다우가 이게 틀렸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물론 이제 다우가 맞았을 수도 있죠. 근데 뭐 매크로나 뭐 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다우가 아닐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요. 뭐 코인도 결국 여기가 이제 중요한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전환선 이게 후행 스팬을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V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시 이제 전환선을 넘었다가 하회를 하면서 일단 지금 당장은 뭐 그냥 좀 하방의 상황이다. 결국 다시 이제 기준선을 넘어야 될 것 같고요. 빅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전환선 기준선까지는 돌아온 상황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다시 이제 고점 찍으면서 왔는데 여기서 이제 볼륨 저밴드가 벌어지면서 쭉쭉 올라갈지 아니면 그냥 이제 패대기 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뭐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이제 국내보다는 일단 확실히 좀 과일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여기도 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왜냐면 이제 전환선하고 기준선이 조금 역전이 됐잖아요 결국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제 뭐 그렇게는 보여집니다. 이제 이게 이 캔들 두 개가 이제 올라와 있는데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도 다시 고점을 다 새롭게 여기도 찍었는데 아시아 쪽만 지금 고점을 새로 못 찍었었고요. 뭐 볼린저 밴드가 상당히 모여 있어서 여기도 이제 위든 밑이든 벌어지면서 주가가 타고 올라가거든 타고 내려갈 텐데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캔들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들이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뭐 그 다음에 이제 항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 200 이동평선에서 좀 계속 걸리고 있죠. 그래서 뭐 저는 뭐 그렇게 다들 좋아 보이는 모양새는 아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상해 종합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이제 괴선이 더 많긴 한데 뭐 더 좋아 보이진 않고 달러 인덱스는 이제 뭐 다 밑에 있는 추세선을 깼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이제 딱히 이제 하방에 걸릴 만한 건 없고 다시 이제 반등을 해서 이제 올라오느냐인데 일단 뭐 추세는 아직까지는 죽어 있다. 뭐 여기 달러 원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아직까지 뭐 추세는 죽어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뭐 WTI도 아직까지는 추세는 죽어 있는데 다시 이제 전환선 기준선 뭐 호전되고 해야 뭐 사실 추세가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다시 올라가면서 전환선 위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뭐 추세는 살렸다. 라고는 보고요. 근데 실질금리가 이제 결국 더 오르면 저는 조금 단기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라고는 싶기는 한데 일단 뭐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 200 이동평균선 하회하고 있고요. 근데 뭐 저는 뭐 좀 워낙 낙폭이 빨랐기 때문에 뭐 저는 좀 다시 기술적 반등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미국채 10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키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뭐 결국 다시 좀 빠지고 있어서 뭐 저는 좀 하락 가능성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이긴 하지만 일단 뭐 여기도 밸류에이션 자체는 뭐 너무나 훌륭한 회사입니다. 근데 다만 일단 주주 환원 정책이 여긴 필요한데 뭐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주가 더 빼고 하지 않을까라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차트가 여기를 전저점을 깨지는 못해가지고 아주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도 기준선 이렇게 내려오는 걸 봤을 때는 아직은 그렇게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뭐 밸류에이션 자체로는 나쁘진 않은데 워낙 쌀 때에 비해서 비싸졌을 뿐이지 분명히 싼
상황인데 금리를 감안하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뭐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200이동평선 닫고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조정 추세여서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싼데, 그냥만 봤을 땐 싼데 금리를 감안하니까 뭐 엄청 싼 정도는 아니다, 뭐 이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200이동평선 여기서 닫고 나서 빠졌는데, 일단 여기도 저항선 기준선 좀 역전이 되어 있어서 후행 스팬도 그렇고 뭐 그렇게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 근데 일단 최근엔 같은 경우 50일하고 120일에서는 좀 지지를 하긴 했었고요. 두 개 선이 겹치는 데에서는. 그 다음에 절대가치 평가로서는 뭐 크게 뭐 메리트는 없고,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그렇게까지 크게 뭐 메리트는 없어 보인다, 뭐 생각은 듭니다. 금리를 감안하니까 좀 더 비싸 보이는 게 저는 좀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전저점을 찍고 뭐 살짝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일단 뭐 또 26일 변화일이 이쪽이기도 하고 이제 슬슬 뭐 일단 뭐 최소한 구름대를 좀 뚫기 전까지는 뭐 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뭐 그렇게는 보여집니다. 뭐 하이닉스가 좀 중국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출 규제에 영향이 큰 게 뭐 일단 가장 지금 좀 리스크 요인이고요. 뭐 절대가치 평가로는 뭐 약간 좀 그래도 밸류에이션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워낙 실적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뭐 원래 조금 항상 싸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그냥만 봤을 땐 싼데, 이제 금리를 조정하니까 뭐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진 않다.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계속해서 좀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금리가 좀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해석을.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뭐 올라가긴 했지만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뭐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저점 다시 깨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는 뭐 저는 밸류에이션 좀 비싸 보이고,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그렇게 싼 밸류에이션은 뭐 현대차는 아니다 라고는 뭐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 여기 구름대에서 좀 지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지를 잘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는 저는 뭐 고평가라고 보여지고,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금리를 감안하면 뭐 그렇게 메리트는 없어 보인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뭐 다시 빠지지 않을까, 뭐 200일은 그래도 잘 넘겨줬는데 MACD도 그렇고 뭐 그렇게 차트 모양이 뭐 엄청 좋은 모양은 아니다 라고는 생각은 들고, 그 다음 절대가치 평가로는 살짝 그래도 메리트는 있지만, 상대가치 평가로는 그렇게 엄청나게 있진 않다. 엄청 비싼 종목은 아닙니다만 금리를 감안해도, 근데 또 엄청 싼 종목까지는 아니다, 그 정도고요. 효성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름대를 따라 내리다가 이제 다시 여기 구름대에서 좀 저항을 받은 상황입니다. 넘냐 마냐가 중요할 텐데, 다시 확실히 이제 이탈하면 뭐 미련 없이 매도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보고요. 절대가치 평가로는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기는 하고, 그 다음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나쁘진 않았었는데, 일단 뭐 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계속 밑쪽을 놀고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GS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장단기가 아니라 여기 전환선 기준선이 좀 역전이 되어 있고요. 뭐 이 상황에서 이제 52동 평균선 깨면서 확실히 내려가면 좀 내려갈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는 밸류에이션 자체는 뭐 상당히 저렴한 밸류에이션이다, 뭐 그렇게 생각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충분히 이 정도면 저렴한 밸류에이션이다, 밸류에이션 자체는 상당히 싸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KT 같은 경우에도 네, 다시 이제 KT 보셔도 KT도 뭐 사실 오늘 조금 빠지면서 이제 기준선 부근에서 지금 이게 뭐 지지됐다고 봐야 될지 일단 좀 멈춰 있는데, 이제 후행 스팬하고도 붙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지지가 되면서 다시 반등을 할지, 아니면 무너지면서 이게 그냥 ABC든 뭐든 그냥 무너지는 파동으로 가는 건지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KT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절대가치 평가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좋은 상황이고요. 뭐 상대가치 평가로는 이게 림이어서 조금 낮게 나오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지는 않지만, 이게 또 금리를 감안하니까 엄청 높지는 않은 이제 뭐 그 정도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DLENC 같은 경우에는 전환선 기준선 역전이 되어서 여기도 구름대 밑으로도 들어왔고 이제 후행 스팬이 역전만 되면 사실 매우 안 좋은 상황이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여기서 50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보였기 때문에 여기를 깨지면 뭐 정말 미련 없이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들고요. 밸류에이션 자체로는 뭐 충분히 싼 종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상대가치 평가로도 점점 싸지고 있다 지금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전히 이제 아직 구름대기는 한데 뭐 전보단 추세가 나아진 건 사실입니다만 뭐 사실 구름대를 저는 못 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뭐 일단 뭐 차트상으로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면 기준선에서 잘 지지가 되고 있긴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큰 문제는 없다 보여지고 절대가치 평가로는 뭐 약간 뭐 그렇게까지는 뭐 메리트 있는 밸류에이션은 아니고요. 상대가치 평가로도 금리를 감안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히 카카오랑 다르지 않은 차트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는 비싸다라고 보시면 되고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여기는 뭐 금리 때문에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제 뭐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잘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위로 넘어서느냐 밑으로 넘어서느냐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결국 저항선이냐 지지선이냐 인 것 같은데 뭐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거는 이제 위로 깨지냐 밑으로 깨지냐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는 뭐 저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이고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뭐 여기도 뭐 금리를 감안하니까 비싸다라고는 뭐 개인적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 구름대에서 딱 걸쳐 있는데 결국 걸쳤다가 빠질지 아니면 다시 반등을 할지인데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빠질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일단 절대가치 평가로는 충분히 밸류에이션 부담 있어 보이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비싸다 여전히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NC소프트 살펴보면은 여기도 이제 기준선에서 지지가 살짝 된 거죠 결국. 그래서 여기 기준선을 지키느냐 마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NC소프트도 여전히 저는 밸류에이션은 부담이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이 정도면 금리 감안하니까 별로다 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전환선 기준선 역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기준선 밑을 계속 하회만 하면 아마 다시 하방 추세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인 모양새고요. 다만 뭐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싼 밸류에이션이고 상대가치 평가도 뭐 여기 뭐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뭐 그렇게 엄청 좋지도 않은 이제 그 정도 밸류에이션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구름대 밑으로 다시 일단 들어와서 전환선 기준선 다 역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구름대만 이제 확실히 깨지면 뭐 또다시 하락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도 뭐 밸류에이션은 뭐 나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금리를 감안했을 때는 엄청 나쁘지는 않은 뭐 근데 엄청 좋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 정도 밸류에이션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역전이 되면서 여기 200 이동평균선 무너지면서 같이 무너진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단기 반등을 하더라도 그 다음 다시 좀 빠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아직 좋아 보이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는 나쁘진 않고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엄청 나쁘지는 않은 그런 정도 밸류에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기업평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 200 이동평균선 안에서 좀 막힐 것 같기는 하고 모양새. 아직까지는 뭐 차트상 문제는 없는 모양새고요. 뭐 절대가치 평가로는 그냥 적정한 주가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를 고려했을 때는 뭐 기대 수익률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 뭐 다올 같은 경우에도 기대 수익률은 높고 한국금융지도 기대 수익률은 나쁘진 않지만 일단 둘 다 뭐 PF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일단 뭐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자. 그리고 여긴 전환선 기준으로 다 역전됐기 때문에 굳이 이제 떨어지는 칼날에 들어갈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차트는 그래도 이제 한국금융지가 더 낫지만
이제 여기도 이제 기준선이 혹시나 이제 깨진다고 하면은 뭐 미련 없이 그때는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어제 좀 반등이 셌지만 좀 많이 되돌리긴 했고요. 결국 오히려 마이너스까지도 갔다가 플러스로 살짝 끝나긴 했지만 뭐 여기 마지막 파동이 지금 계속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사실 여기가 이제 A, B, C로 A고 A, B, C로 B고 저는 뭐 여전히 그냥 일단 C의 1이고 C의 2에 지금 어딘가다 라고는 뭐 개인적으로 뭐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사실 이제 C의 3으로 결국은 빠진다라는 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트위터 인수 이후로 뭐 빠지고 있죠. 여기도 똑같이 그냥 A, B, C, A 그 다음에 이제 B 그 다음에 C의 1, 뭐 C의 2, C의 3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뭐 똑같은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거래량이 어제 좀 상당히 많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도 똑같이 그냥 이제 A, B, C 그 다음에로 해서 A, B, 뭐 C의 1, C의 2 뭐 이런 식으로 가는 파동이 아닌가 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아 보이진 않고요. 뭐 사실 대부분의 모습이. 그 다음에 이제 게임스톱도 결국 저한선 기준선 뭐다 하회를 하면서 뭐 좋지 못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 뭐 저는 뭐 차트도 차트지만 결국 그 QT 때문에 뭐 물가가 지금 당장은 뭐 당연히 이제 기고 효과 때문에 낮아지는 모습을 나타내기는 하겠죠. 이제 주거비도 결국은 또 지금은 올라가고 있지만 내려가긴 할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이제 큐티발로 실물 경제 쪽에 돈이 흘러가게 되면 어차피 물가라는 건 이제 돈의 이동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뭐 실물 물가는 올라가서 뭐 저는 내려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특히나 이제 오늘 FOMC에서 일단 뭐 단기적인 방향성은 나올겠지만 뭐 7, 80년대 이제 그런 당했던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연준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한번 브레이크를 좀 걸지 않을까라고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아마 뭐 다음 주에 이제 확인하면 되겠죠. 이제 아마 내일 이제 4시에 결국 나오겠지만 어제 그걸 보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